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스캡틱의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믿어봤을 재밌거나 이상하거나 위험한 생각들,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유사과학, 그리고 가짜과학, 음모론, 이걸 파헤치는 이제 그런 학파들이죠. 그래서 당신을 매혹하는 미신에서 유사과학, 그리고 음모론까지 재밌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이 믿음의 실체를 파헤친다. 이게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 멤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 있는 그리고 가장 좀 성과가 확실한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스캡틱인데요. 1992년에 이제 미국에서 창간된 이후에 계속 꾸준히 성장했어요. 현재까지 이제 수십여만 명의 독자들이 구독하는 이제 세계적인 매거진입니다. 이게 회의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캡틱.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논리적인 이론을 좀 만들고 여기에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제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과학들. 이걸 조사하고 검증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런 과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적 그리고 과학적 이 방법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과학과 심리학, 인류학, 기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아주 교양 잡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멤버들이 화려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총균세의 제라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로렌스 크라우스, 이 무로부터의 우주 저자죠. 그 다음에 의식의 탐구의 크리스토프 코우, 기타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현대 과학의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 겔라를 비롯한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마술사들 그리고 이제 가짜 과학자들의 그런 좀 사기들을 파헤친 사람이죠. 제임스 랜디. 이 어메이징 랜디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했고 본인 자신이 마술사이기도 했어요. 이 랜디도 여기 멤버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면면이 훌륭하고 화려하지만 사실 잘 뭉치기가 어려운 자신만의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통합하고 이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이 대과학자 마이클 셔머. 저도 이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여기 저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참관돼서 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한 명씩 합류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엄청난 이 브레인의 집단이 되어버린 그런 잡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보면은요, 굉장히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합리적인 인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혹되지 않는다. 나는 사기당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러한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어떤 유령이나 혼령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A형이나 B형인데 나하고 맞는 혈액형이 이런 사람인데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별자리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팔자를 확인해 보니까 또 상극이라더라. 이런 내용 아마 계속 접하실 겁니다. 우리의 뇌가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기울어지는, 경도되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의 패턴을 찾도록 설계된 우리 뇌. 굉장히 서바이벌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이 행동 양식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이 기이한 믿음에 아주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좀 삶에 연결된 예를 들어서 이제 MBTI, 혈액형, 그다음 운명과 사주팔자, 음양오행, 그리고 밀레니엄의 종말론, 외계인과 UFO, 지구중심설, 음이온, 천국과 지옥, 기타에서 이제 25가지의 재밌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이 25가지의 믿음인지 과학인지 헷갈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음모론자들에 대해 맞서서 과학적인 실증과 이제 논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모론자 하면은 굉장히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아주 약간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건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잃는다. 아니면 사는데 좀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조금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숙지하고
아니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이 다이렉트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유사하거나 아니면 응용화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합리적이고 즉 과학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법 아니면은 세상의 사물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은 어떤 뭐 큰 성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험에 처해지는 이제 그런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실생활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와 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쪽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혀보는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인간, 지구, 그리고 우주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평면설인데요. 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지구가 구형이 아닌 평평한 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둥근 지구가 남긴 사진이나 증거들은 모두 나사와 같은 기관들에서 조작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유사과학 이론 중에서도 이 이론이 이제 가장 유명한 편에 드는 게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좀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이런 걸 믿는 숫자가 꽤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학회가 열리는 등의 아주 활발하게 다뤄지는 유사과학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학회라고 하면은 나름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좀 참가를 하니까 혹시 아니 그럴듯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요. 이 지구 평면설에 관련된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질학, 지구과학, 뭐 대기, 기상, 뭐 천체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야의 이제 과학자는 좀 드물고요.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종교 이런 쪽에 이제 지구 평면설과 과학적인 연관성이 좀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의 이 참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니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안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떤 영상 자료나 과학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전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사진 말고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 확실히 나를 납득시켜 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증빙을 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면설 주장을 보면은 지구가 평평한 근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아니면 지구가 둥글면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에 서 있는가? 옛날엔 이게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이것도 아니면은 이제 나사나 미국이나 기타 이제 소구 강대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초등학생적인 이런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평평한 지평선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평선을 봤을 때 둥근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비행기를 타면 계속 평평한 지평선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 평면이다. 이게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직관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가? 비행기가 비행하는 높이를 보면은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는 매우 이제 낮죠? 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눈이 볼 수 있는 지평선의 굴곡이 고작 해야 몇 센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지평선이 평평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유사한 사례로 이제 우리가 별을 봤을 때 천문학적으로요. 저기 한 뭐 천광년 떨어져 있는 별하고요. 200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이제 우리 눈에는 비슷한 밝기로 보이고요. 물론 각 별의 이제 밝기 등급이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두 별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각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미미한 존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내용은 이렇게 뭐 말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구형이라면은 비행기가 이제 접선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비행기가 직선으로 날아가면서 그대로 우주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정한 고도를 따라서 비행을 하죠. 따라서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간과한 내용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가려면은 더 강한 힘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엄청 빨라야겠죠. 이처럼 물체가 한 천체의 중력을 이겨내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도, 출발한 물체가 다시 그 힘에 이끌려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최초의 속도, 이걸 과학으로 이제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초속 11km 정도인데요. 초속 11km라고 하면 이제 잘 느낌이 안 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KTX 기차를 탔다. 그럼 보통 한 시속 300k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130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속 11km 이상이면은 모두 별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진 않겠죠. 지구에 맞는 속도가 11km라는 겁니다. 초속. 만약에 물체의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그러면 이 내용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지구라고 해도 무게,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인 채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탈출 속도는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질량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탈출 속도는 감소하겠죠?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질량을 유지한 채로 크기가 줄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한참 나중의 일이에요. 그리고 블랙홀이 되면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천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이제 시속 1700km 정도, 초속으로 하면 이제 0.47 정도 되는데, 공전 속도는 이제 시속 105km 정도. 원래는 이제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껴야 되겠죠? 하지만 모두가 같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못 느끼고 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닫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못 느끼는 것뿐이죠. 나는 안 도는데 하늘만 돈다면 어지럽겠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르면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 탈출 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아무리 빨라봤자 마하 몇이니까요. 게다가 일반 상용기는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들의 주장처럼 직선으로 비행하지 않고 지표면 기준으로 같은 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빛이 구름 사이로 삼각형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구름이 많이 낀 날의 하늘을 보면은 빛이 이제 삼각형으로 비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 빛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빛의 이제 연장선을 그은 꼭지점에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저 멀리 우주가 아니라 지구 매우 가까이에, 즉 평평한 지구의 위를 바로 감싸고 있는 이제 반원, 그러니까 반구형 돔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걸 너무 이제 학회에서 그럴듯한 그림과 공식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면은 넘어가기 쉽죠. 과학적으로는요. 만약에 빛이 이제 직진만 한다. 그러면 꽤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올 때 이 삼각형 꼴로 퍼지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빛의 굴절의 영향 때문이지 태양이 지구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 가까이에 있었다. 그럼 우리가 아마 이런 생명체의 형태를 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근거들을 들면서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수십여 가지가 돼요. 그 중에 몇 개는 그냥 듣는 순간 너무 허무맹랑해서 넘기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포장을 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이 옳고 그른 거를 잠시 떠나서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 평면설을 믿는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론을 접하고 이 근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부터의 이제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종교적인 파워를 계속 사람들 사이에 전파시키려고 하는 이 종교계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나 나사 이렇게 음모론을 믿고 싶은 것이 이제 목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이 종교계는 아니더라도 성경이나 아니면은 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그런 구절들을 평생의 근거 억조처럼 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추가로요.
이 이론과 관련한 상품들을 제작해서 만들어 파는 그런 업체나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당연히 인간의 심리에 그 근거가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구 평면설이 옳지 않고 그들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정말 정확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먼저 결과를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 근거들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레이저 실험 같은 걸 보면은요.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실험에서 보면은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는 결과가 계속 나와요. 과학적으로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이제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고 합니다. 인디안 기후제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특수한 요인이 작용해서 그들의 실험이 수만 번 중에 한 번 성공했다.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학계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900번 이상, 9,000번 이상 이제 틀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다. 자신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음모에 속지 않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들만의 소속감. 이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구 평면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음모론 자체를 이제 뭐 말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정해서 그렇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갈릴레이의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제 지동설. 이게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유사과학이었어요. 이게 음모론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음모론의 개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혹시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좀 의심의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아주 맹목적인 믿음이겠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 방향을 만들어주는 이제 새로운 과학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의견만 고수하고 반박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뭐 사고방식. 이게 이제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음모론으로 이어지고요. 지금 말한 이 지구 평면설이 이제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을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병, 그 코로나 같이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오히려 백신을 맞으면 더 위험하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 큰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진실과 사실에도 귀를 닫고 끝까지 자신들이 믿는 것만 고수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취한다. 결국 그들 스스로를 망치고 사회 전체에도 큰 손해를 끼치는 이제 위험한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음모론을 볼 때 이제 이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는 뭐 좋겠죠.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과학 발전의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과 반대하는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구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으니까 관련된 이제 지구와 우주 이쪽으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점성술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떠한 방식으로도 뭐 점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타로 카드를 본다던가 뭐 기타 여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뭐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점성술과 이 천궁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이 천궁도를 바탕으로 우주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이제 점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구술하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쌓고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이걸 점성술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이 이제 우주에 있는 과학을 이제 배경으로 하긴 하지만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점성술의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대 빅데이터다. 이제 천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익히고 이어져 내려온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관련된 종사자가 많은 건 알겠지만 과연 체계화된 그런 빅데이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항상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인류의 탄생부터 이제 점성학의 세계가 이제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좀 이치를 알고자 할 때 하늘을 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은 고정이거든요. 아니면은 동일한 궤도로 움직이거나. 그래서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떠한 법칙이나 아니면은 과학 체계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용이해요. 물론 이 텀은 굉장히 길어서 어떤 한 개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쌓여가지고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건 좀 드물고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좀 시작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점성학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행성과 별 그리고 사람의 성격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 차트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의 본성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이 사용이 돼요. 저도 예전에 여기 점성술에 약간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제 그렇게 삶에 뭐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돈이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서양의 이 아스트롤로지, 이 점성학하고 음양오행, 그러니까 이제 주역과 사주 뭐 이런 쪽으로 좀 여러 군데서 나름 좀 썰을 풀었던 적이 있어요. 의외로 꽤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사람 사이에 이제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그냥 친목 자리에서는 여러모로 유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의 기본을 보면은요. 일단 자신이 태어난 이제 시를 기준으로 별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속한 구간이 이제 별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별자리가 12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이제 성격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뭐 포털만 찾아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의 생일에 따른 별자리 정도를 알아놓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별자리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양자리다 그러면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친다. 뭐 야심이 있고 뭐 기업의 오너 스타일이 많다. 외향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서브 요소들을 좀 확인해요. 이제 별자리를 보면은 점성술 차트를 읽는 방법에서 그냥 어떤 한 파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구성 요소일 뿐인데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플러스로 이 별자리를 읽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 차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해서 오늘 처음 본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하우스와 행성, 기타의 차트에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상승궁이라고 해서 여기에 적합한 내용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를 맞춘 다음에 행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게 외계 행성이죠. 그리고 내행성, 지구 안쪽에 있는 게 내행성입니다. 이렇게 성격의 다른 측면들을 나타내는데 이걸 다 조합하는 거죠. 물론 여기 상당히 이걸 시전하는 주관자의 좀 가치관, 판단, 그리고 콜드 리딩.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뭐 좀 부유해 보인다, 성격이 강해 보인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섞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술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이제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별자리와 이 사람의 느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은 양자리인데 사자자리 사람과 만나면 상극이다 또는 뭐 좋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 사자자리를 보면은요. 이제 레골루스 별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자자리의 알파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자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라틴어로 작은 왕. 근데 지구로부터 한 8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자자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꼬리 부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별은? 예를 들어 데네볼라 별이라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지만요. 표면 온도가 8,000도가 넘어가는 죽음의 별입니다. 표면 온도 8,000도인데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구에서의 거리는 약 40광년.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데 이걸 40년을 가야 되는 별하고 80년을 가야 되는 별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 있죠? 북극성. 이게 작은 곰자리 별자리 꼬리 부분에 있는데 항상 북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배들의 밤길 항해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별입니다. 그래서 친숙하긴 한데 굉장히 멀리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400광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광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1년 동안 날아가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단위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9조 4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정도의 사이즈, 거리. 그런데 그 거리의 400배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한마디로 지구로부터 엄청나고 엄청나게 매우 매우 멀리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빛이 북극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구에 도착하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 400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우주의 많은 별들과 비교해 봤을 때 400광년이라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놀랄 만큼 먼 거리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이 바로 이웃 은하인데요. 우주에서 이 정도면 정말 옆집보다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약 250만 광년에 해당합니다. 250광년이 아니에요. 250만 광년입니다. 그런데 점성학이나 점성술을 이제 듣고 있으면은요.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어떤 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지구와 우주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00여 국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지구를 이루는데 이게 지름 1만 한 2,800km 정도. 그리고 이런 행성과 항성 등이 속해 있는 것이 이제 태양계. 이 중에서 태양의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계 같은 천체들이 모여서 이제 은하를 이루는데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지름이 이제 10만 광년 정도입니다. 수치로 표현하면은 95경 킬로미터 정도죠.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이런 별이 약 3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이제 수십 개 모여서 은하군, 이게 지름만 500만 광년을 이루는 건데요. 이런 은하군을 이루고요. 이런 은하들이 이제 수천 수만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만듭니다. 이게 지름이 3천만 광년. 그리고 이런 은하군과 은하단이 이제 수천만 개 이상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룹니다. 이게 지름이 1억 6천만 광년. 그리고 이런 초은하단들이 모여서 이제 장성, 그러니까 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50억 광년의 이제 사이즈를 보이고 있어요. 지구의 탄생이 약 45억 년 전이니까 지구 탄생과 동시에 이 장성, 필라멘트 끝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필라멘트들이 모이면은 이제 관측 가능한 거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지름은 약 930억 광년. 수치로 보면은 8,835해 예, 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계산을 식을 뽑아 보니까 약 2조 개의 은하가 분포하고 있고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현재 과학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탄생과 동시에 계속 팽창했어요. 어떻게 팽창했는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은하계인데요. 이런 은하계에는 각 은하마다 좀 다르지만요. 적게는 약 2, 3천억 개의 별이 있고 많게는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개의 은하에는 1조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런 은하가 2조 개 이상이 있는 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성능 좋은 망원경이 이제 미국이 새로 올린 제임스 웹인데요. 이 최첨단의 이제 과학이 집합된 이 초거대 망원경으로 봐도 이 관측 가능한 한계에서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곳에 더 많은, 그것이 얼마만큼 있는지나 모를 정도가 이제 우주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몇 조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이게 바로 우주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저 별자리가 이 태양계의 지구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여기 사는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도대체 이거를 어느 정도나 신뢰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반엄 효과입니다. 반엄 효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어떤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어떤 좀 특성으로 여기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 이제 용어인데요. 인지평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만 특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믿는 어떤 좀 개념적 착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성격이나 특징 아니면 행동이나 심리 상태 뭐 이런 걸 묘사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고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유독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이제 착각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어 효과가 작동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특성,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무시하는, 즉 인지적 평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이 그 정보의 내용 중에 자기 자신과 특별히 일치되는 어떤 좀 긍정적인 다른 사람들이 좀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은요. 이제 그 내용 전체의 애매모호함에 관계없이 그 정보를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정보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음 효과, 이게 1956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폴 밀이 처음 명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부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들이 이제 상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내담자들이. 이제 보편적이고 애매모호한 진술로 진단 평가하는 것이 심리학계 문제로 좀 나오는 그런 때였어요. 이때 이 심리학자 폴 밀이 이제 한 에세이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속임수를 이용해서 서커스 공연의 흥행을 이끌었던 이 유명한 서커스 흥행업자, 이 사람이 이제 PT 반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법에 이제 빗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윤리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서 이 반엄 효과의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이 PT 반엄이라는 사람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하원 의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0대 이후에 서커스 단체를 만들어서 서커스 흥행과 연예 산업 이런 마케팅의 귀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해요. 교묘한 조작과 사기 수법으로 대중을 아주 속였고요. 그리고 기상천외한 공연과 광고로 이제 흥행 마케팅, 서커스 마케팅의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엔터테이너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처음 본 생면부지 관객의 성격 특성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수법을 보면은 이제 자신이 말을 하는 것 내에서 관객 스스로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보편적인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장기였어요. 애매모호한 문장 속에서 누구든지 자신과 일치하는 부분이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주로 점성술이나 타로점, 운세, 점술, 뭐 사주풀이, 혈액형 이런 각종 성격 유형 검사나 심리 검사의 이 진단 결과 평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당신은 외향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내향적일 때도 종종 있다. 당신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때때로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그러나 가끔 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가 왔을 때도 있었다.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를 보면은 이 반음 효과를 뭐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런 유형의 성격을 특질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윤 추구를 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대중 심리학 또는 유사 심리학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대중 강연회 기타 인문 사회의 심리 상담, 뭐 종교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반음 효과와 관련된 이런 사기성 그리고 유사과학의 내용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회가 약간 불황에 빠졌을 때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테크놀로지를 약간 좀 입히는 척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단계, 기타 이제 좀 사기성 주식 이런 유형에서 반음 효과가 좀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어떤 좀 종교나 학력, 학위
지식이나 재력, 뭐 사회봉사 이력, 사회적 지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권위를 자신의 명함으로 적극 앞세우면서 이런 반환 효과로 밀고 들어오면 사실 좀 아니라고 하기 좀 어렵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꽤 오래전에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제 사주풀이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참여해서 전화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취재 프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전화 연결이 된 사람이 당시에 저와 나이나 이제 좀 성장 배경 그리고 이제 하는 일 이게 좀 비슷한 사람이 우연히 걸린 거예요. 좀 호기심이 일었죠. 그래서 이 프로를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과정 중에 제 인생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동시대를 비슷한 연령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얼추 비슷한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학교 초중고 갔다가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뭐 직장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자영업 쪽이냐 아니면 직장에 성공하느냐 이런 쪽 나뉘겠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저에게 딱 맞는 맞춤형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한 보편타당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느낀 감정이 '아 누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 나이에는 대충 어떠한 좀 커리어나 과정을 밟아왔을 것이다. 이걸 추측해서 약간 그럴듯하게 이제 좀 언변을 동원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묘하게 좀 위로받는 느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때는 제가 이런 유사 과학에 좀 흥미가 있어서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반증하는 그러니까 이 유사 과학이 틀렸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잘 말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잠깐 봤다가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언가를 알아준다. 이게 이제 심리 카운슬링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종류와 그 깊이 그리고 뭐 고통과 좌절 이런 뭐 뎁스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비슷한 마음의 상처, 아픔, 그리고 서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었을 테니까 이런 희노애락을 이제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은 이 반험 효과가 적절히 좀 섞인 이 멘트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때 이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반험 효과를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좀 위로성 멘트를 하는 거는 반험 효과를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 심리적 착각에 빠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개중에는 나의 오래된 지인이나 아니면 친지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는 그런 뭐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을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액션, 행동, 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속는 이제 그러한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내용을 좀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이제 침체, 어쩌면 공황에 육박하는 내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더욱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유사과학, 그다음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한 때에 지식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제공되는 어떤 정보의 주관적 해석, 심증적 검증 이런 쪽에 자동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잘 모르면 이 자발적으로 속임수의 함정에 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지식을 쌓고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줄었는데 이런 케이스들 많아요. 아, 미국의 연구소에서 검증한 내용이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미국의 어느 연구소인지 스펠링 대보라고 하시면은 아마 꼬리를 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 유럽의 저명한 과학자가 이 내용을 했다. 그 사람 공학 박사다. 그러면 어떤 박사고 어떤 이름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권위, 그리고 전문가의 명함, 이런 걸 앞세워서 이제 일반 대중을 이제 기만하고 온갖 조작 왜곡 정보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본인들이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인연이 닿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가끔 인생을 보면은 알면서도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하고 외로울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강하게 마음을 매조지하시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성술,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유사과학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의 내용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외계인과 UFO, 이 책에 이제 사실 천문학 그리고 우주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이제 학문적인 내용도 있고 약간은 좀 실용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재밌는 내용을 좀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과학이 나름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주 사이즈에 비하면 미약하고도 미약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존재는 우주에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일단 우리가 우주선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담긴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전파, 이런 것들이 한 2만 광년 이상 떨어진 구상선단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라디오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전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파들이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우주로 뻗어나갔고요. 지구가 이제 산소와 물의 행성이라는 이 신호,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이제 어떤 한 이미지, 전파일 수 있으니까 이게 수억 년 전부터 빛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호들을 수신할 수 있는 어떤 문명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어떤 좀 고등한 문명을 이룬 우리보다 월등한 문명 체계를 이룬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면 어떡할 것이냐.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게 세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주에 이제 지구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전에 SF 영화에서나 이제 본 그러니까 이제 별과 별 사이, 항성과 항성, 은하계를 넘어서는 이런 초고등 문명,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라면은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를 뭐 탐험하든가 아니면 공격하든가 할 수 있겠죠? 침략하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력을 발달시켜서 얻어낸 물리 법칙을 따르면은 이 항성간 여행을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그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이 절대적인 영역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존재는 달라도 빛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는 거는 같잖아요. 그럼 빛보다 빨라야 되는데 빛보다 과연 빠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한다. 그러면 질량이 거의 없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일단 불가능하고 혹시 이러한 요소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뭐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존재 하나를 블랙홀이나 웜홀을 통해서 이동시킨다. 그러면 현재 지구의 과학력으로 증빙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론으로만 있는데 아주 약간의 음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별 하나가 소모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현재 계산식에 따르면은 이 존재 하나를 이동시키는데 목성 크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우주선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우주선이 여러 개 있는 뭐 항모 전단 이렇게 나오면은 우주함대죠. 어지간한 사이즈의 은하계 하나를 전부 소모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 이런 채도 항성간 여행은 분명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온다. 그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그들 존재의 뭐 속마음이나 머릿속을 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내용으로 지구를 찾아온다. 그리고 약간 좀 공격적으로 지구를 침략한다는 가정하에 왜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지 않을까 또는 못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외국의 학회나 아니면 이제 천문과학 여러 이제 논문 그리고 이제 약간 좀 BBS 사설 블레틴 보드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과학자들이 재미로 올려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과학 잡지나 아니면 매거진 등에서도 뭐 이런 좀 부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유를 보면은요. 먼저 이제 인류를 침략해서
어떤 좀 노예로 삼거나 식량으로 삼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사실 지구에서도 어떤 뭐 신대륙 개척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한다든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는 쪽은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우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구 내에서 지금까지 반복돼 왔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계 존재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의도를 품는 것도 뭐 일견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항성간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명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우주선 한 대가 넘어오려고 할 때도 태양계 수십 개와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한 척만 오진 않을 테니까 뭐 공격하려고 하면은 수척 또는 수십 척이 온다. 그러면 은하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들은 고도의 과학력이 있을 테니까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절대치의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존재가 굳이 그러한 막대한 양을 소모시켜 가지고 더 작은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노예로 삼는다는 거는 노동력을 쓴다는 건데 사람의 노동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력을 쓴다면은 지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로봇이 더 효과적이고요. 아마도 그들 존재는 이 로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공지능보다도 더 뛰어난 무언가를 이미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간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우주에 나가면은 잠시도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자주 먹어야 되고 또 가끔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아서 이게 사랑구실하려면은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 인간 노예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한마디로 침공해서 점령할 가치가 없는 슬퍼지네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인의 환타지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종족 번식 파트너로 삼기 위한 뭐 그런 약간 좀 내용도 있잖아요. 영화 중엔. 상당히 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데요. 이걸 백데이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서 성적 실험을 당했다. 이런 보고가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지구인과 만약에 어떤 유성 생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잠자리만 해서는 안 되겠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분자가 인간과 같은 중합체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DNA를 이용해야 합니다. DNA 이제 염기가 있잖아요. 이 네 개가 우리와 같은 방식을 하고요. 그 염기 서열을 단백질로 번역하는 이제 코딩 시스템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로 만들어지는 조직 구조도 같아야 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인간이 지구상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종하고도 이종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약간 좀 우주적인 어떤 외계인에 대한 인간의 환타지가 담긴 그런 잘못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이제 인간을 식량으로 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 멀리 지구라는 별에 인간이란 존재들이 있는데 아주 최고의 보양식이다. 그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외계 생명체가 이제 인간을 식량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들도 아마 유기체일 겁니다. 그 유기물이란 건데 그러면은 그 광속 이상의 내용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인간을 식량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생화학적 구조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의 세포를 보면은 다양한 유기체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중합체인 단백질, 그다음에 염기와 당의 중합체인 핵산,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서열이 달라서 그렇지 지구상의 다른 동식물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먹고 이거를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는 쪽과 먹히는 쪽의 생화학 구조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 멀리 뭐 수백만 수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생명체라고 무조건 우리와 생화학 구조가 다르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머나먼 항해로 올 그런 존재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체크하고 왔겠죠? 실제로 1969년에 떨어진 이 운석에서 외계에서 생성된 다양한 아미노산, 당, 그리고 지방 분자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복잡하게 이제 뭐 이성 질체, 그다음에 이제 L형 아미노, D형 당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뭐 좀 들어가면 너무 좀 재미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유기 분자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저 먼 위치에 우리를 발견했다. 이건 정말로 낮은 확률임에 분명하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먼 다른 은하계에 저 멀리 있는 별을 거기까지 침공해서 거기 있는 생명체를 잡아먹는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지구에서 나는 어떤 생물체 중에 못 먹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센 거를 잘 못 먹는데요.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전갈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절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제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기 저 먼 별, 이제 지구보다 수천 배, 그다음 수만 배 더 큰 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오늘 처음 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해괴망측하고 그로데스크한 형태의 생명체를 과연 영양분으로 식량으로 취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지구에 사는 우리들의 착각인, 그리고 외계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좀 이상 공포 심리에서 발현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외계 생명체에게, 이 고등한 외계 존재에게 가치가 없다. 이걸 이제 인식시키면은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구만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있잖아요. 물. 외계인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물을 뺏어가려고 침공한다.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죠. 지구의 바다, 강, 호수, 이러한 수자원은 아마 이 외계 생명체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의 물을 빨아들여서 가져갈 그런 이유가 있죠. 침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만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이 우주에서 그렇게 귀한 자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밖에만 봐도요. 얼음으로 된 천체가 충분히 있어요. 지구에 있는 물이라는 것도 예전에 원시 지구가 형성될 때 이제 얼음 덩어리의 해성 그리고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물만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다른 외계, 다른 은하계에도 많이 있고요. 굳이 태양계까지 와서 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지구보다는 저 목성의 위성 유로파 여기에 지구 해양보다 2배 이상 많은 물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퍼가면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중력이란 게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것보다 유로파에서 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광물을 노리고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보다 소행성에서 채굴하는 게 광물이 목적이라면 훨씬 쉽습니다. 지구를 보면은 이제 주요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철, 니켈, 뭐 금, 뭐 텅스텐 이런 광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면은 이제 바다의 비중이 많으니까 육지에서 캐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보면은 이제 광물을 잔뜩 가진 소행성 아니면 이 소행성 전체가 광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구를 이제 콜로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침략한다. 여기엔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구가 상당히 이제 우리 기준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기후를 갖고 있고요. 지구 자전축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커다란 위성들이 이걸 잡아줍니다. 그리고 태양풍을 막아주고 대기를 붙들어주는 자기장이 좀 확실하죠. 이런 환경은 굳이 지구 생명체뿐만 아니라 아마도 외계 생명체에게도 좀 좋은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직접 여기에 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구 생명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간이 되겠지만 여기 생명체들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를 착취해가는 그런 플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이 동물, 식물과 같은 좀 유형의 생명체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면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서 이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감염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인간이 이제 화성에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화성을 지구형 이제 행성체로 만드는 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외계의 존재도 지구를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의 이제 환경을 싹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살하고 새로운 생물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굳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잖아요. 저 멀리서 항성간 여행 기술을 가진 초고등 문명체라면 행성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테라포밍 기술 정도는 아마도 오래전에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별 근처에 있는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먼 미지의 행성체보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곳을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아마도 합리적인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외계인의 지구 침략은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스캡틱,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에 이제 지구와 우주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는 이상하고 위험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이 서두에 나온 말인데 이상하게도 상당히 제 마음을 좀 울려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새로운 학물 그리고 인사이트를 확립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런 대전제 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와 다른 방향과 관점으로 이제 생각하고 과학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 지나쳐서 과학의 영역이 아닌 미신이나 종교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것 또한 참으로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금 해봅니다. 이 스캡틱 책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좀 생각해 보지는 않는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스캡틱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해야 함이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